시작합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오늘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많은 지금 이 팬들이 그럼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지금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앞에 길게 하고 뒤에 짧게 하면 되죠. 앞에 길게 하고 뒤에 짧게. 네. 앞에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뽑아오신 키워드.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아이고. 아니 천공 네. 스승 스님 뭐 도사 뭐라고 불러야 되지?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데 아 스승 그 그 스승으로 불러야 본인이 되고 부르는 거니까. 아 우리도 그럼 하여튼 천공 스승께서 천공. 네. 뭐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시고 잊을만 하면 나오시고 아니 가끔 유튜브에서 네. 깜짝 놀랄 얘기를 해서 네.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잊을만 하니까 나오셨어요. 네. 자, 대통령 관절을 결정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하면서 이제 강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절을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네. 자, 이 현장법사 콤비의 역술인 천공 의혹을 한번 분석해 보죠. 아니 저는 오늘 콤비에서 빼줘요. 아, 왜요? 두 분이 계신데. 아 우리는 법사고 거기는 스승이고 그런가요? 아, 법사와 스승, 현장법사. 자, 뭐 이제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서열이 호칭에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자, 한 달간 4명의 기자가 함께 취재해서 내놓은 보도라고 해요. 천공과 김영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를 사전에 답사했다는 사실을 공간 관리인이 봤겠죠. 그렇죠. 들어오는 걸. 그리고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던 남영신 총장에게 보고했고, 자, 이걸 이제 좀 심각하게 우려하던 남 전 총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부 전 대변인은 남 전 총장 외에 육본 관계자를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크로스 체크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단독 보도 이후에 뭐 한국일보가 이걸 받았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이 보도가 네. 김종대 의원 입을 통해서 먼저 나왔었잖아요. 좀 됐죠? 네. 네. 그때는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네네. 법적 조치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가 됐고. 아, 고발이 됐습니까? 네, 김종대 의원은 1차 조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언론에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거고, 네. 대통령실 입장도 이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이 이 보도에 따른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 그러면 이제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부승찬 이 제주도 분이거든요. 제주도에 부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 아는 친분이 분이에요. 있으시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안면이 있고 이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헤드폰은 꺼져 있고. 아이고, 연락은 안 되셨구나. 연락은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도 김종대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네네.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 육군 관계자다. 근데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아마 보좌관을 지냈을 거예요. 김종대 의원.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이고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육군 관계자라는 게 아마 부승찬 대변인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때 막 고발하라 그랬거든요. 나 자신 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나오는 얘기가 구체적이죠. 왜냐면 지금 얘기처럼 원래 용산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관저를 어디서 삼을 거냐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 관저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육군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고가 안 들어가면 이상하죠. 지금 이제 자기의 관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근데 그때 갔다 온 다음이 아니라 이제 언론에 나기는 뭐 너무 낡았다, 뭐 개보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 그럼 뭐 외교관 공관은 새 건가?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물론 개보수로 계속 해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공간들이 다 오래됐어요. 되게 대법원장 공간이며 국회의장 공간이 다 오래됐는데
굳이 뭐 그거를 꼭 헐었다고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네.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도 좀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대통령실 고발할 때도 아니 그냥 안 갔으면 안 갔다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발끈하지? 그러니까 발끈하면 사람들이 의심해요. 수상하다. 혹시 뭐가 있나? 네네. 이러는데 이거는 딱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부승찬 대변인이 책에다 써놨고 네. 책을 쓸 때는 이거를 뭐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로스체크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관관리관이라는 분들이 이제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딴 데로 또 전출됐어요. 네네. 근데 어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오히려 김정대 의원이 이걸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나 고민할 거예요. 그래요. 무고죄로 고발해야 되나. 자, 한국일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민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실을 화장실에서 아마 보안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몰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렸고 부 전 대변인을 통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면이에요. 예. 그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라는 무속인 스승인가? 뭐 역술인. 그런 사람이 개입이 됐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것은 큰 문제죠. 네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좀 체계적인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어쨌든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했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 뉴스를 썼던 뉴스토마토 그 관계자분들과 제가 잘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취재한 기자들. 네, 봤어요. 그 전에도 뭐 연락이 왔었고 그랬는데 제가 아니 남영신 총장에게 들은 그분이 증언을 번복을 하거나 네. 다른 증거가 없이 그냥 남영신 총장이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수준이면 어떡하냐. 다른 증거가 있느냐. 예. 사진 자료 같은 거 있느냐. 그때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 없는데 남영신 총장하고 이 분하고 이 전 대변인 부부대변인하고 문자가 주고받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네네. 또 2차 기사를 지금 쓰겠다. 보다 더 네네네. 진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문자 내용이 있다. 라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직접 전공을 받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관저인데 이게 사유지는 아니지만 지금 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 왔는데 관리하는 관리관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그 당시 집주인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린 공관관리관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됐다. 이런 내용도 기사에 있어서 상황이 구체적인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1차 목격자는 관리관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속? 결국은 이게 구속까지요. 네. 이게 뭐 김건희 그 주가조약도 보면 거기 막 공판 검사들 다 어디 뭐 지방으로 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관리가 문제가 되면 다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는 식인데 사실은 아마 이제 그때도 보면 기사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공간에 출입하면은 출입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번.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간에 사시는 분이나 현병이나 이런 분들은 차 딱 들어오면 누구 차인지 다 알아요. 집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은. 그렇지. 그 참모총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차장이나 비서실장 차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예. 근데 이제 미리 등록은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이 차가. 그런데 두 대의 검은 카니발이랍니다. 그렇죠. 앞에 차는 당연히 누가 있었지만 뒤에 차는 이제 기재하지 말았다 그러면 없었겠죠. 우리도 그때 이거 나왔을 때 차량 출입 기록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차장이 그렇죠. 타고 있었는데 네. 뒷차에는 천공이 타고 있었는데 네. 이 뒤에 차량은 그냥 기록하지 마라. 기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록이 없을 테고 그러면 결국은 그 관리관의 그 증언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통신 조회도 하는데 통신이라는 건 조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을 딱 하나만 들고 다닌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날 안 들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신 조회만으로 갔다 안 갔다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근데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을 사실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염 길고 뭐 돋보이고 다니는 일 텐데 그럼 결국 이제 관리관이 중요한데 이 지금 기사에도 보면 그 참모총장이 이 관리관이 부사관인데 이 사람한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해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부사관이 뭔 힘이 있겠어요. 본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보고는 안 할 수 없죠. 보고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또 눈으로 받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사가 되거나 뭔가 되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때 봤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했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왕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으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도 아까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크로스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남영신 전 총장에게 물어봤겠죠. 근데 남 전 총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소설 그만 쓰고 그만 물어보시라.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아니다라든가 나는 모른다라든가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 저는 잘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반론 요청서에 대한 답변 가짜 뉴스고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 이게 입장이고요. 자, 천공 측에도 취재를 요청했는데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럼 지금 누구도 이제 실체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 규명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네. 경찰이 결국은 이제 수사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네. 천공을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봤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봤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봤는데 내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지금 그 관리관이 1차적으로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관리관하고 천공을 같이 불러서 네네. 대질해서 네. 물어보면 돼요. 당신 갔어 안 갔어? 안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딱 그 아래서 같이 물어보면 되죠. 그때 본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천공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경찰이 우리가 수사권 주세요. 우리 수사권 가져야 돼요. 막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제가 보기에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과 이런 것도 수사합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장이 천공 부르면 앞으로도 수사권은 국민들이 보기에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못 부른다. 질질 끈다. 계속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 경찰 수사권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게 팩트가 확인돼야 됩니다. 보도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 입주와 관련해서 사실 대선 기간에 뭐 오만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 왜 썼느냐, 뭐 할머니가 써주신 거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고 아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풍수, 역술 논란이 천공도 이미 대선 과정에 등장한 이름이잖아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수철 그냥 저 소장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곤란하시대잖아요.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어쨌든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의 일단은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합당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영신 총장하고 부대변인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진짜 실질적으로 공개가 되면 남영신 총장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소설이야 이렇게 끊고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네요. 본인이 또 문자를 썼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보도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 이 역술인 천공의 IPTV 강연을 한다 그랬다가 또 금방 취소가 됐더니 논란도 좀 시끄러웠는데요. 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구현모 대표 연임을 앞둔 KT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역술인 천공의 강연을 IPTV에 편성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자, 그런데 이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왜 천공이라는 이 역술인의 강연을 편성하는 것이냐? 이건 무슨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알면서 물어봐요. 모르니까 여쭤보죠. 저 모르겠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있고 그 위에 김건희 있고 그 위에 천공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다 돌았잖아요. 서열 1위는 김건희고 오히려 뭐 영순이 아니냐. 저는 저 의견에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천공 강의를
뭐 편성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하면 돼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예. 그냥 뭐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과 가깝지 않느냐, 뭐 총장 뭐 사퇴할 때 대통령 출마할 때 자기가 조언도 했다, 멘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네네네.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의 강행을 편한다는 거는 편성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정권에 잘 보이겠다. 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밀고 가서 하면 돼요. 논란이 되니까 또 슬그머니 빼버리고. 저는 뭐 사실은 강연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강연을 뭐 유튜브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너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지금 장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정에 얼마큼 관여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예. 저는 뭐 강의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네네. 여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맨날 나오면은 민감해요. 김건희 얘기나 뭐 여사 얘기나 아니면 이 천공 얘기 나오면 민감하더라고요. 저도 대선 때 고발 당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무슨 법사 스승 얘기 그런 얘기 나오면은 방송 나와서 하는 우리가 그래도 언론 보고하는 얘기잖아요. 예. 보고하는 얘기인데도 고발을 하더라고. 그만큼 어찌 보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네네. 그렇게 또 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그게 어찌 보면 좀 찔리는구나 네네. 이렇게 보여요. 고발하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저거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일 없어요. 사실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 강연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구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정에 관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TV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 네. 천공 스승이라고 그랬고 또한 유튜브 강연도 봤다고 했고 이게 뭐 정법 이렇게 이름이 있었죠? 만났다고도 했고 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KTV 같은 데서도 잘 보이려고 연임하려고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대기업인데. 아니 좀 한심해요. 뭐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 많으면은 그냥 계속 연임하고 사장하는 거지. 좀 뭐 이런 사람들 한다고. 네네. 그래 우리 스승을 이렇게 강의하게 해줬네. 네네. 야 그러면 너 연임. 이러겠냐고요. 좀 이런 사람부터 좀 잘라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천공이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저 전달을 해달라 이거겠죠. KTV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그렇죠. KTV 되게 좋은 데다, 훌륭한 데다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런 걸 바라는 의혹이지 뭐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언론에 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 IPTV 문제는요. 다른 쪽에 있어요. 뭐예요? 이 채널이 편성되는데 그 전에 통일 TV가 나가고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게. 예, 원래 이제 자동 1년 재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보해서 자, 당신네 이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빼라. 이게 하루아침에 빼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통일보다 우리 천공 스승이 더 중요한가 보죠. 네. 머리 아파. 자, 이게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사안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를 소집해서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 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무조사님, 이거 좀 국회 차원에서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차원이 아니면 쉽지 않죠. 경찰은 아마 계속 이 천공을 부르냐 안 부르냐인데 계속 아마 주변만 할 거예요. 핵심은 안 나가고. 원래 수사할 때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은 안 날 텐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불러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천공도 제가 보기에 아마 증인을 불러야 될 거예요.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운영위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고 국방위는 당연히 뭐 참모총장실이니까 문제인데 핵심은 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천공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물어봐. 이제 국회에 나오면은 선서해야 되니까 위증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불러서 안 나오면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뭐 벌금을 매기든지 하고 해서 뭐 여러 사람 필요 없다. 참모총장 그다음에 여기 관리관 뭐 부승찬 대변인 다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그 사람. 그 사람만 딱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오전 한날이면 끝나요. 질문. 그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스 노.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딱 제가 보기 1분이면 돼요. 갔다 안 갔다. 본인이 얘기하면 된다. 저는 이거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들은 얘기가 다 있을 텐데 이것을 억지로 감추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효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대 의원도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진짜 누가 진짜 사실이라면 누가 진짜 가서 보게 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앞서서 얘기한 이 KT의 이른바 이제 JBS 편성, 강연 편성 관련해서 KT는 모든 논란에 대해서 이거 사실무근이다.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해요. 이 천공의 강연의 경우에 실제 방송이 되기 전 JBS TV가 신청한 컨텐츠 성향과 달라서 양측 협의를 통해서 편성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눈치 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오비락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게 또 KT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 들어가 보면요 이야기로 네. 어젯밤에 밤샘 농성하면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네네. 오늘부터 이제 농성이 시작됐는데 네.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최근에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한 성토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 이 특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의제들이 있는데 유독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대통령실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이나 항상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도 여당인 줄 아느냐. 야, 예전에 김성태 의원은 맞아가면서 특검법 관철했는데 지금 169석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아, 그럼요. 그때도 네. 김성태 의원이 국회에서 혼자 막 단식하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다른 분한테 막 이렇게도 하고 그때 다수당 아니었어요.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때도 특검법 관철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막 이런 뭐 저런 얘기는 많아요. 뭐 법사위에 뭐 지금 조정훈 의원이 반대한다는 등 온통 얘기하는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한가한 소리 한다. 너무 한가하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 좀 배가 부른 것 같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 여당으로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농성이나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그러면 뭐라도 해라. 행동을 해야지. 맨날 지역구 가서 그냥 자기 뭐 의정 홍보물 뿌린다고 뭐가 되느냐. 윤석열 정권 이렇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네. 지역에서 뭐 돌아다니고 인사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뭐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반영된 것이다. 네. 이번 주말에 장외투쟁도 그렇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요. 장 소장님에게 요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개혁보수 깜짝 인사가 당대표 출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아니요. 이제 묵직한 인사가 출마할 거라고 그랬죠. 아, 묵직한? 네. 천하람 변호사. 네. 묵직해요. 네. 묵직하다. 엄청 묵직하죠. 네네네. 키도 크고. 중량급 인사다. 체격도 크고. 네. 네. 묵직해요. 장 소장님이 배후 인물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유승민 네.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천하람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고위원보다는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을 지지하는 현실적인 당원들이 있는데 네. 그 당원들이 지금 상당히 좀 허탈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빈자리를 좀 채워서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네. 통로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도구로 당신이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시대적인 소명이 아니겠느냐. 네. 어쨌든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도 큰 행운이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줬죠. 제가 딱 한마디만 할까요? 예, 한마디 하세요. 배우 자백. 아, 배우 자백. 아니라니까요. 장 소장님 작품이다. 아니에요. 아니다. 자, 그 이후에 저랑 연락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네. 얼마나 결집할 것인가 이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 정도를 본다. 네, 2030을 중심으로. 네. 네. 아니 뭐 전체 당원에서 전체 중에서 15만 명 정도를 네네. 보더라고요. 8, 9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84만 명 중에 15만 명이면은 적은 비중은 아니네요. 대략 2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천하람 변호사가 끌어내도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천하람 변호사가 오늘 이제 광주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까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준석을 넘어서겠다. 나 이준석이 대변자 아니다. 그 반사체 아니다. 나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 국민의힘이 미래로 가는데 네. 내가 도구로 쓰여지겠다. 내가 그 역할을 선봉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승민, 뭐 이준석 그 사람들에게 기대는 그러한 선거 운동하지 않겠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와 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이제 주말에는 아마 좀 상식을 넘어선 기발한 와
그런 네네네. 하나의 선거운동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컷오프가 4명으로 정해졌잖아요. 네. 컷오프 통과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변호사 쪽에서 생각하는 15만 명의 당원이 우리 지지 성향이야라고 한다면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당연히 없죠. 통과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1, 2등은 왔다 갔다 하지만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그리고 3등은 그냥 격차 있는 황교안 전 대표가 3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한 자리 숫자, 윤상현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도 2자리 숫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지만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장성철 소장이 꼽으신 키워드는 이재명과 대북 송금. 네. 자, 이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북 송금 단독 기사가 어제 많이 나왔어요.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요? 어제 그저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관련된 문제는 핵심 키맨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가 좀 딱 벽에 부딪힌 느낌인데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그냥 과감 없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인지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뭐 800만 불이든 500만 불이든 300만 불이든 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대가다. 날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북한에게 우리 좀 방북 초청 좀 해주세요. 5번의 공문도 보냈다. 이런 서류도 지금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어찌 보면 대장동 사건보다 이게 더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더 큰 사법적인 위험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인지를 했다.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 지시를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뭐 이제 제대로 조사도 하고 김성태 씨가 또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장동 건과는 다르게 사건 인물들, 시간, 장소, 사진, 그다음에 뭐 액수,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에요. 국기 문란 사건.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위험해 보여요. 자, 법조인이시니까 현 변호사님.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돼서 송환돼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밝혀질 거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라지고 대북 송금이 떴어요. 어떻게 뭐 변호사비 대납한 건 실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고 송금은 돈 보내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명목으로 보내줬느냐 이거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말이 바뀌는 건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느냐. 근데 우리 대장동 얘기할 때도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돈의 흐름을 봐라. 누가 실제로 이득을 취득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돈을 보내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받다. 뭐 방북을 해서 뭐 카퍼레이드도 막 하고 이랬다. 그랬으면 막 얘기가 달라져요. 못 갔어요. 그럼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은 근데 사실은 대북 사업하면서 이게 나노스가 막 주가가 엄청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봤어요 본인이. 원래 그 전에도 이분이 주주가 조작으로 2014년 15년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본인의 또 사회이사를 끌어들이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또 유명하신 주목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겠어요? 북한에 어쨌든 대북 사업하면서 본인이 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가 이걸로 무슨 뭐 큰 혜택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19년 1월 하노이 로딜 이후에는 대북 사업이라는 게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2019년에는 뭐 좀 악화되는 과정이었죠. 악화되는 과정이었죠. 물론 이제 뭐 서로 하려고 노력은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본인이 아이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도 이제 노딜이 됐으니까 틀어졌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다 미국하고 북한 관계를 만들어 볼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 아이템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나 얘기 끝난 다음에. 제 아이템이잖아요. 마무리 아까 천공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로서는 상당히 급했을 거예요. 2018년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네.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문성 강원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사절단으로 갔다. 근데 못 갔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 되겠다라고 상당히 밀리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태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2018년도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트윗에다가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올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2일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지사한테 뭐 임명장 같은 거 주는 거 사진 올렸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 같은 경우에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이 서로 이익이 되는 현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변형이 이뤄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이거 왜 했냐면 경기도 국제회의에 고위급이 참석을 해서 이재명 방북 논의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의 흐름과 이재명 당대표의 당시 생각과 판단 이러한 증거들이 이거는 뭔가 맞아 떨어진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당시에 뭐 남북 교류를 다 하려고 했던 건 맞는 거고요. 노력을 했고. 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저는 김성태 그분이 말이 쫙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일단 수사받는 것들이 원래 이게 아니에요. 예. 횡령, 배임, 뭐 그다음에 뭐 외환관리법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분이 딱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딴 거 없어요. 모든 대장동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든 그냥 이재명 관련된 것만 불어라. 그럼 나머지는 약간 땡큐 봐줄게. 이런 구도로 네네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딱 그 구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엊그제도 되게 재밌게 본 게 뭐 전화를 바꿔줬다 말아줬다 그런데 아니 이 정도 뭐 300만 달러 500만 달러 내주는 사람이 기껏 뭐 하는 게 뭐 전화 바꿔주는 정도예요. 그것도 네. 지금 뭐 팩트 체크 안 되는데 그리고 뭐 나오는 거 보면 뭐 조문을 뭐 데리러 가느니 말거니 네네네.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주는 분이 조문을 당연히 직접 가야죠. 그걸 뭐 데리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이 보냈다. 본인이 중요한 사람은 본인이 가고 또 약간 뭐 한 거나 이런 거면 관내 기업인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관계가 만났다는 건 없어요. 네. 직접 만났다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네. 근데 전화를 바꿔줬다느니 무슨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게 대장들도 똑같아요. 직접 증거가 없어요. 물증이나. 그러니까 계속 흘리는 거예요. 하나씩. 흘리는 거다. 네. 근데 아니 당사자도 모르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쭉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검찰이 이번에도 그냥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장 소장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상당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네. 내가 직접 이 김성태랑 연결이 되면 나는 진짜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를 내세운 거고 또한 뭐 비서실장 보내서 조문도 하고 또 전화를 뭐 바꿔주게 한 거지. 조심했기 때문이다. 특유의 조심성이 발휘된 거죠. 저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네. 나는 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 뭐 그걸 내가 뭐 겨우 전화할 정도야. 아니 그럼 전화 한 통 할 정도 전화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도 그렇게 뭐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뭐 800만 달러나 대주는데 겨우 전화 한번 바꿔주고 그러면은 800만 달러 내고 막 그래요. 불법 송금이 있으니까 당시에 도지사로서 그 당시에는 대북 사업이 불법이 하나도 아니었고요. 돈 보낸 건 불법이지. 꼭 끝에 불이 붙어요. 네. 돈 보낸 거는 불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때도 보면 그러면 네. 박상도 50억도 다 이재명 대표가 주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쌍방울 실제 오너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보내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 그러면 대장동도 이재명 대표 거고 쌍방울도 이재명 대표 거고. 그래야 말이 돼요. 이재명 당대표는 뭔가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대장동도 이래도 백현동도 쌍방울도 그렇고 너무 이상한 게 많아요. 자, 북한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뭐 김정은 가서 좀 소환도 하고 좀 영장도 발부했어요. 좀 수사하세요. 여기서 정리하죠.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을 압수수색하라 뭐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형은택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